둔산동 동아쌤인데 재수생이 이제 수능 기출문제 먹고 읽어보고 이제 국어 문답하는데요. 논증은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그럼 증거를 대야 돼요. 그걸 논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 논증을 할 때 논리적인 주제가 논제예요. 논제. 논하고 있는 말, 논제. 이 논제를 하면 이게 주제랑 똑같은데 소주제 있는 것처럼 논지가 있어요. 논지 1, 논지 2, 논지 3 이렇게 여러 가지 1, 2, 3. 이 논지들이 모여서 논제가 되고 이걸 증거를 대는 건 논증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논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논리는 뭐냐? 논리는 이론적입니다. 논리는 이론적. 논리는 이론적인데 그러면 이론은 이치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치는 뭐냐? P면 Q이고 Q이면 R이고 R이면 K이고 K이면 B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관계의 선후에서 이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면서 지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 가지고는 명제라고 하는데 이 명제들의 포함관계인 진리집합에 의해서 계속 지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뜻인 거고 인과관계는 원과 결과의 관계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기본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에서 증명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P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면 R이다. 이게 3단론법입니다. 형식적인 3단론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3단론법에 의해서 진리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논증과 인과관계의 차이가 뭐냐 라고 다시 설명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는데 이 증명하는 방법이 인과관계만 있냐 어떤 귀납적인 어떤 사실들의 공통성을 뽑은 귀납법도 있고 이 귀납적인 거를 하나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증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명을 해본 다음에 이걸 취합해 갖고 이론을 만드는 뭐 연역법도 있고 그러면 논증 말고 인과관계 말고 이것 때문에 서로의 인과관계를 찾겠죠. 원인과 결과관계니까 요것은 이런 결론과 이게 원인으로 이런 결론으로 본다. 그 유사한 공통점 차이점이 많은 그러니까 귀납법인지 연역법인지 논증법들을 사용할 때 기본적 바탕이 되는 게 인과관계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그렇고 됐어요? 이거? 네. 자산이라고 할 때는 이게 자기가 가진 재산에다가 빚까지 플러스된 겁니다. 빚도 자산입니다. 그럼 이 빚이 왜 그럼 자산이냐? 자, 어른은 1억을 빚을 줘요. 사람들이 신용도가 높아서. 빚. 근데 청소년한테 1억은 빚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기업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채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재산이 일종이겠죠. 채권. 근데 채무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꼬았어요. 꼬은 빚까지도 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자산이 100억이면 자기 재산은 1억밖에 안 되는데 99억이 빚이 일 수 있어요. 기업체 같은 거 할 때 보통 300%, 15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산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재산, 자본 비율 자기 자본이 1억인데 여기다가 1500%니까 15억이 빚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짜리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죠. 자산 알겠어요? 네. 자, 공적 자금인데 이 공적 자금은 공공을 위해서 국가에서 자금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투입하는데 그럼 투자는 뭐냐? 이거를 어떤 것을 썼을 때 당장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장래 효과를 위해서 조금씩 긴 시간 후에 효과가 돌아오면 이걸 투자라고 할 수 있죠. 투자하고 비슷한 말이 투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냐 투기냐? 이 투기는 뭐라고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거 투자자하고 투기자하고 비슷해요 거의. 그럼 이 투자는 뭐냐? 자기 자본을 장기간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럼 부동산 투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이런 정도의 구분, 왜 뭐 다른 구분도 있겠지만 공적 자금을 투자, 예를 들어서 공적 자금 투자해서 다리를 놨어. 아니면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 그러면 이 청소하는 사람한테 돈 조금 줬지만 왜 이걸 투자라고 하냐? 아, 도시의 깨끗한 이미지,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이런 걸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여기에다가 당장은 많은 사람이 쓰지 않지만 도서관을 놓으면 나중에 여기 마을이 만들어지면 이 도서관이 더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투자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투자다, 투기다. 그죠?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예산 집행보다는 장래 효과를 더 많이 보겠죠. 됐나요? 네네. 자, 통화량이란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사용되고 있는 화폐 양이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돈이 많이 지출되고 돈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중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중이고 통화량이 많이 져서 뭔가 사고팔고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럼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을 빼다가 실물에 투자를 하거나 만약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올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통화량, 금리를 일부러 낮추게 되면 돈을 빼다가 다른 데 투자하니까 통화량이 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화량이 진짜 많이 늘고 있어. 그렇다면 경기가 좋다는 것이고,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일부러 금리를 높여가지고 이 통화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금리를 높여야 통화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낮다는 것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네네. 일부러 금리를 낮추는 건가요,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금리가 이 현물로 실물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금리의 효과가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높으면. 근데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으로 이게 먼저인지 이 두 개의 선후 관계가 어떤지 이거는 이제 문장 보고 판단해야죠. 자,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이론을 만들면 이게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이론이 이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딱 끝나서 이건 이론이고 이건 현실이라 하면 이걸 딱 잘라놨을 때 요 과학적 어떤 발견한 사실들이 이 이론에 딱 떨어져서 쪼갰는데 붙은 것처럼 딱 맞는다를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합된다. 이론과 현실이 맞을 때를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 발견은 발명이 아니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이론을 먼저 만들어 놨는데 그 이론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학적 발견을 해보니까 이거랑 딱 맞아. 그래서 이론이 논리적으로만 맞는 줄 알았더니 사실적으로 맞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 같은 거 여기에 이런 특성이 되는 물질이 있어야 돼 하고 예상을 했죠, 이론으로.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게 발견됐죠. 이렇게 과학적 발견들이. 그러면 이 이론과 부합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6번 같은 질문은 아까 보니까 보기는 읽었는데 보기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보기와 관련된 제시문을 찾아가지고 취합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보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나 이게 모르겠다고. 요거는 더 읽어야 되는데 이건 덜 읽고. 똑같이 이 지문도 여기에 있는 선택지는 요 내용만 가지고 막 고집했어요. 그 밑에 줄 요거로 관련된 거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의 특성, 그러면 요거 은하단에 있는 암흑물질, 암흑물질의 특성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어요. 이 이유 여기 다 써 있었는데 이 이유는 안 나왔는데 나올 이유도 없고. 됐나요? 네. 그다음에 광도는 빛의 정도예요. 빛의 정도. 광도는 룩스로 표현하든지 빛의 정도. 근데 절대 등급은 뭐냐? 겉보기 공부가 절대 등급이 있는데 이게 지구가 있으면 10파색인가의 거리에 여기 있는 별을 여기다 끌어다 놓고 보고 여기 있는 별은 여기다 끌어다 놓고 보고 해서 절대적인 같은 거리에 놓고 별 밝기의 등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밝은 별은 일로 끌어와지면 더 밝아지고 여기서 밝아 보이지만 이 뒤로 끌어가면 덜 밝아져서 공평한 거리에 왔을 때 절대적인 등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어떤 평형상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것도 이건 덜 밝아 보이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몇 등급으로 보이고 이것도 보여. 근데 이건 가깝기 때문에 훨씬 밝아 보이고 이거는 멀기 때문에 덜 밝아 보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겉보기 등급하고 10파색으로 끌어왔을 때 등급하고 차이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뭐라고요? 여기서 그럼 광도는 빛의 밝기인 거고 절대 등급은 그냥 빛의 그 상대적 거리 아니 절대적 거리에 대해 밝기예요. 네. 그럼 이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지구과학을 했어야 되는데 지구과학을 하나도 안 하고 화학하고 생물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화생지 기본적인 책을 하나 달라고 해서 국어에서 이런 거 나와갖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걸로 하나 확인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화생지가 하나가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해서 자주 나오는 것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몰라서 광도와 절대등급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둘 차이가 뭔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지식을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알면 순식간에 풀 수 있는 것이었고 모르더라도 절대등급과 절대등급이 뭔지 정의를 해서 써준다고요. 다 알겠습니다. 써줘서 그거 한도 내에서 풀면 되는데 궁금하다니까 답변해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 절대등급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요. 이거는 안 나와요. 수능에. 이 절대등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설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절대등급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요. 그거 뭐 공부하는 배경지식 문제죠. 끝도 없죠. 이 절대등급과 광도를 구분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게 안 풀려요. 이런 거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오래 걸리고 2년 잡는 거죠. 이걸 접근하는 법을 보여드리는 거. 이것도 분명히 끝까지 다 읽어보면 뒤에 여기에 나왔죠. 무슨 공식이라고? 뭐라고 이게? 만유인력의 공식이 나왔어. 그럼 이 공식을 써봐야죠. 이렇게 R제곱, M1, M2. 대문자 M과 소문자 M으로 놓고 이 중력상수 G가 있고 그러면 거리가 중요하고 이 질량이 중요한데 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중력상수로 써 있으니까 계산해서. 그러면 이 거리 M1과 M2 했을 때 이 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요만한 행성이 있고 요만한 행성이면 이 중심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질량이 외곽에 두껍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으면 이 외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곽에 있는 거를 평균을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거리를 측정할 것인가만 파악을 했으면 그 해설에 나온 거리와 질량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부피요소란 단어를 등하시한 거지. 부피를 해야 되는데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요만큼이냐는 거죠. 만유인력의 R이란 게. 그런데 이 질량이 여기는 엄청 무겁고 여기는 가벼워. 그러면 어떻게 거리를 잡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고민해서 그러면 이 부피 안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초점, 중심, 무게중심은 어디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봤으면 그걸 순식간에 거기를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뒤에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요것도 생각 안 하고 이 부피 요소라는 단어도 생각 안 하니까 다 이해 못 하겠어요. 어디가 이해 못 하겠냐? 어떤 단어가? 라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 못 하겠어요. 싸그리 다. 라고 얘기하면 다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옆에서 같이 시험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을 모르면 이 시험 문제를 못 풀어? 그 부분을 모르더라도 다 제껴하고 1대1 맞춰보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대적으로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할 수 없죠. 한 2년 하면 똑똑해지겠죠. 근데 2, 3년 걸리죠. 똑똑해지려면.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푸는데 뭐가 문제고 어디가 걸리고 이걸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찾아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떻게 봐야 되고 자 이거를 해가지고 해설을 다 읽었는데 문제는 봐요? 네, 문제도 해설 보고 문제 보고 네. 어디 나와요 문제는? 여기는 없잖아. 뒤 놓고 왔습니다. 지금 저쪽에. 그럼 둘 다 봐요? 이것만 읽고 있죠 지금. 네. 왜? 해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지를 아는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 왜 해설만 읽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수학에 문제도 써 있고 해설 읽으시면 뭐 문제 안 봐도 이 문제도 같이 써 있으니까 보지만 이건 문제가 안 써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 같이 안 봐요? 봐야죠, 같이. 아, 해설을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랑 해설이랑 같이 볼 거예요? 네. 아니, 이거를 읽어서, 그 내용이 어디 있어? 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시문이? 아, 여기 제시문 있구나, 어느 정도. 네. 읽기 좋게 나왔구나. 네.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문제를 가지고 이걸 보고 공부를 한 거를 문제집에서 확인하면서, 아, 요 부분 체크하는 거구나. 요 부분을 더 봤어야 되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다 쏘나. 그 문제에다 체크하면 되지. 아, 요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질문할 거는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